자, 이번 시간에는 지질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지질시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려면 그 지질시대가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또 그 지질시대의 환경은 어땠는지, 기후 환경은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지질시대에 맞는 화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 화석을 통해서 언제 이 지질시대가 존재했고, 그리고 그 지질시대의 기후 환경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 요거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석이라는 거는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그리고 흔적만 있어도 됩니다. 생물체 유해가 정확하게 다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생물체가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양이 어땠다라는 그 정도만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자, 흔적만 있어도 괜찮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공룡의 뭡니까? 공룡의 발자국이죠. 공룡의 발자국. 공룡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공룡의 발자국만 있어도 여기에 공룡이 서식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흔적만 있어도 화석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석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단단한 부분이 없으면 화석은 대체로 퇴적하면서 만들어지죠. 위에 퇴적층이 계속 쌓이다 보면 압력을 밑에 있을 때는 크게 받겠죠. 그러면은 단단한 부분이 없으면 눌려서 납작하게 돼서 모양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많이 산출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캄브리아 시대는 몸에 단단한 부분이 없는 연체동물이나 해면동물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체가 죽은 다음에 빨리 묻혀야 된답니다. 천천히 묻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 중에 노출되다 보면 부패가 되죠. 부패가 되면 형체가 알아볼 수 없겠죠. 그런 조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원래 성분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화석화 작용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생물의 화석을 발견했을 때 그 생물의 몸체, 그 생물을 구성하고 있었던 원래의 그 성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물의 몸체는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신에 돌처럼 딱딱하게 변해 있는 그러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죠. 그러려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 화석화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생물체가 묻히게 되면 이제 계속 묻히게 되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제 퇴적암들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물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에 침전되어 있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성분들이 생물체 몸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 성분이 뭐가 있냐면 규질 성분. 규질이 뭡니까? SiO2죠. 암석의 성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석회 성분이 있죠. 이 석회 성분은 CaCO3. 이런 성분들이 물속에 녹아 있다가 이게 물하고 같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계속 퇴적층이 쌓이게 되면 밑에는 압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온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도가 약 100도씨 내외까지 올라가게 돼서 나중에는 물이 증발돼 버리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침전으로 남습니다. 침전으로 형성이 된 다음에 침전으로 형성되면서 딱딱한 돌처럼 모양이 그 화석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석의 모양이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의 성분은 생물체의 그 구성 성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단단한 암석을 구성하는 이러한 성분들로 바뀌어서 치환된다라고 하죠. 바뀌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퇴적암이 형성된 이후에는 지각 변동이나 변성 작용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네요. 만약에 화석이 만들어졌는데 화산이 폭발했다, 마그마가 흘러들어왔다, 그러면 암석이 싹 녹아버리겠죠. 그러면 화석이 다 유실될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화석이 잘 만들어진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석은 크게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구분을 하죠. 표준 화석은 뭘 보고 표준 화석이라고 하냐면, 특정 지질 시대를 알려줄 수 있는 화석이다. 예를 들면 공룡이다 그러면 중생대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화석이 나타났을 때 이 화석이 어떤 지질 시대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대표하는 화석이 바로 표준 화석이 되겠습니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모양과 명칭, 그리고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고생대는 삼엽충, 그 다음에 갑주어, 그리고 방추충. 자, 방추충을 다른 말로 푸줄리나라고도 하죠. 자,
써두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푸줄리나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적습니다. 여기에 필석도 하나 더 적습니다. 필석은 명칭만 외워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외워두시고, 자, 이것들은 전부 다 해양생물이죠. 해양생물의 화석들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가 좀 바뀌었네요. 신생대는 화폐석, 매머드. 그리고 이 화폐석도 이것도 해양생물이고요. 매머드는 다 알죠? 코끼리의 조상, 요거는 육상생물이 되겠습니다. 중생대는 공룡, 암모나이트 하나만 더 적습니다. 시조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암모나이트 이것도 해양생물입니다. 해양생물이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화석들이 뭐 육상생물도 있지만 해양생물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퇴적층이 해양에서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다 밑에서 퇴적이 잘 되기 때문에 바다생물들이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아무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학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 화석을 생성 시대에 따라 구분해봐라 그랬습니다. 고생대 뭐 있습니까? 갑조가 있겠죠. 갑조.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방추충도 있네요. 방추충을 또 푸줄리나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삼엽충도 있습니다. 자, 삼엽충 하나만 더 적어봅시다. 뭐도 있다고요? 필석 이것도 있습니다. 중생대는 뭐 있나요? 공룡, 시조새,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이렇게 외워두시고, 신생대는 매머드, 그 다음에 화폐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석은 돈처럼 생겼다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바다에 사는 유공층이라는 그 생물의 유해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상화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시상화석 할 때 이 시자는 뭐냐? 나타내준다 이런 말입니다. 뭘 나타내주느냐? 뭘 나타내주느냐? 상황을 나타내준다. 어떤 상황을? 기후 상황. 그러니까 기후 조건을 알려줄 수 있는 화석이 바로 시상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환경, 기후 환경을 말하는 거죠. 환경이라는 건 기후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고사리는 온난 다습한 데서 잘 자랍니다. 자, 고사리 나중에 설명할 텐데 고일 과정에서도 배웠죠. 육상에 진출해서 번성을 하게 된, 최초에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바다에 있었죠. 그러다가 식물이 먼저 육상으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끼류가 번성을 하다가 이끼류가 진화를 해서 양치식물로 대량으로 고생대 말에 번성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고사리류입니다. 그래서 이 고사리는 양치식물이고 고생대 말부터 번성을 해서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 산호도 역시 고생대부터 출현을 해서 현재까지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얕은 고염분의 바다다. 염분이 높아야 잘 자라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개는 조개를 지질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완종류라고 합니다. 완종류. 완은 느릴 완자고 족자는 발족자입니다. 조개 같은 경우는 돌에 붙어가지고 천천히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완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도 주로 이제 고생대 때 많이 번성을 했었고 현재까지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잘 자라고요. 화렵수는 강수량이 많고 습한 육지에서 잘 자라죠. 자, 그러면 시상화석을 통해서 기후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지층이 있다라고 합시다. 삼엽충, 산호. 자, 삼엽충은 요건 고생대죠. 그 다음에 공룡은 중생대고, 자, 산호나 삼엽충 같은 경우는 해양에서 살았던 생물들이죠. 그리고 고사리부터는 어떻습니까? 고사리는 육상에서 사는 거죠. 공룡하고 고사리가 번성했을 때는 육지였죠. 그러니까 고생대 때 해양이었다가 이 지역은 산호까지 번성을 한 걸로 봐서, 또 삼엽충이 번성을 한 걸로 봐서 깊은 바다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해양생물들은 깊은 바다에는 많이 서식하지 못합니다. 얕은 바다에 유기물도 많고 조그만 생물체들이 다양하게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양생물들의 화석들은 대부분 얕은 바다에서 많이 살죠. 그래서 얘도 삼엽충도 그렇고 산호도 그렇고 얕은 바다. 그래서 얕은 바다였다가 이제 고사리는 막 육지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습한 지역, 물기가 많아야 되겠죠. 습한 지역에 있다가 그 다음에 완전한 육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해양에서 육지로 바뀌었으니까 뭘 했다? 융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각이. 그래서 고생대 때까지는 바다였다가
중생대가 되니까 육지로 바뀌었다. 지각이 융기했다. 이런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화석으로 알 수 있는 지층의 생성 환경,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산호는 따뜻하고 습한, 아니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는 따뜻한 습지, 그 다음에 조개는 개펄. 자, 이렇게 해서 암기하세요. 자,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의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조건이, 이 화석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반대죠. 일단 표준화석부터 볼게요. 짧은 기간에,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 일찍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나타났다가 탄생을 했다가 멸종할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생대도 살고 중생대도 살고 신생대도 다 살았다. 그러면 이 화석이 나타나면 어느 시대인지 알 수가 없죠. 중생대면 중생대 중에서도 뭐 쥐락이다. 이렇게 딱 시대가 한정이 딱 돼 있으면 이 화석이 나타나면 어느 시대인지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특정 지질 시대만 생존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넓은 면적에 분포해야 된다. 자,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두 개 발견되는 화석을 이게 표준 화석이다. 이게 나타나면 고생대 고생대 폐렴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디서나 도처에서 많은 양이 다양하게 많은 지역에서 넓게 분포하는 게 이런 화석들이 아무래도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죠. 시상 화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된다. 생존 기간이 참 길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말은 이걸 다시 말해서 해석을 하면 오늘날까지 생존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도 생존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날에 멸종해버린 생물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서식하는지 알 수가 없죠. 고사리, 아까 산호, 오늘날에도 생존하고 있죠. 고사리는 습한 곳에서 잘 자란다 이런 걸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 현재 그런 곳에서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생존하고 있어야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를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된다. 넓다가 아니라 좁아야 된다. 너무 좁으면 안 되겠죠. 근데 적당하게 좁아야 됩니다. 이 말은 특정 기후대에만 서식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특정 기후대에만 기후대에 서식해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열대지방에도 살고 한대지방에도 살고 사막에도 살고 뭐 다 산다. 예를 들면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고생대에 출현해서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있죠. 그런데 얘는 전천후죠. 어디서나 다 번식 능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다 적응해서 살아나옵니다. 그러면 바퀴벌레 화석이 나타나다 그러면 어떤 환경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특정 기후대에만 서식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석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특정 지지대에 생존해야 되는 짧은 기간을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어서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있어야 되고 특정한 기후대에만 서식해야 되니까 분포 면적은 비교적 좁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밑에 확인학습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조금 어둡네요. 그 다음 볼게요. 고기후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지질시대의 기후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화석이죠. 자, 이거 고사리 화석이 있네요. 화석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죠. 근데 이 화석을 통해서 기후 환경을 유추하려고 했으니까 무슨 화석이 적당하겠습니까? 과거의 기후 환경을 알려줄 수 있는 화석, 시상 화석이 되겠죠. 그래서 시상 화석이 좋은 재료가 돼서 고기후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죠. 그 다음에 뭐 석순 이런 거는 됐고요. 자, 나무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뭡니까 이거? 자, 여름에는 부피 생장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겨울에는 부피 생장이 작게 일어나죠. 그래서 겨울과 여름을 반복하게 가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부분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그게 나이가 되는 거죠. 이 나이테인데 나이테를 통해서 기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이테 간격이 넓다. 그러면 그때 기후 환경이 비교적 온난하고 뭐 강수량이 풍부했다. 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빙하의 코어입니다.
빙하의 코어인데, 빙하 코어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기후 환경을 유추할 수 있냐면, 빙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이 얼어서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물이 얼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눈이 내려서 다져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빙하들은 육지에 있는 물이 얼어서 된 게 아니라 계속 눈이 쌓이다 보면 압력을 크게 받겠죠. 다져지면 단단한 얼음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빙하가 만들어질 때 눈이 쌓이는 과정에서 눈과 눈 사이에 있던 빈 공간이 있었겠죠. 빈 공간이 그대로 갇혀서 공기방울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빙하 코어에는 무수히 많은 공기방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방울을 채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채취를 해가지고 공기방울의 성분을 분석해서 CO2 농도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죠. 자, 코어라는 건 뭐냐면 드릴 같은 걸로 깊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원통형 모양으로 빙하를 채취를 하죠. 그러니까 눈이 계속 내려가지고 눈이 계속 내려서 여기 이제 빙하가 쌓여가지고 빙하가 쌓여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뚫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하게 되면 이게 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어에는 무수히 많은 공기방울이 있다는 겁니다. 공기방울을 채취를 해서 그 당시의 대기 성분 이런 걸 알 수 있죠. 대기 성분 중에 공기방울에 있는 대기 성분 중에 주로 CO2 말고도 여러 가지를 판단이 가능하죠. CO2를 통해서 온실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러면 기온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자, 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오랜 시간, 가장 과거, 긴 시간 동안에 그 기후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오래전에 그 기후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시상 화석이죠. 화석이라는 거는 과거에 지질시대,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 다 지질시대의 기후 환경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나무의 나이테는 불과 1만 년 이내. 그러니까 과거의 지질시대의 기후 환경을 유추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1만 년 넘어가 버리면 나이테가 이게 흔적이 막 사라집니다. 그래서 1만 년 이상 되는 거는 나무 나이테가 잘 형성이 보존이 안 돼 있죠. 그래서 1만 년 이내만 알 수 있다. 빙하의 코어는 어떨까요? 빙하의 코어로 지질시대, 뭐 고생대, 중생대의 기후 환경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빙하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빙하가 형성이 되면 빙하는 주로 어디서 많이 생깁니까? 극지방에서 많이 생기죠. 극지방에 이렇게 빙하가 생기면 극지방 중심부는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빙하가 두껍고 높습니다. 극지방에서 멀어지면서 점점점 얇아지면서 경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빙하는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면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다 보면 녹습니다. 그래서 빙하는 지구상에 100만 년 이상 된 빙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빙하는 대략 한 80만 년 이내, 80만 년 이내 정도의 기후 환경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역시 빙하의 코어로 중생대나 뭐 신생대 초기에 고생대의 기후 환경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빙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극지방에서 저위도 지방으로 방사형 모양으로 이동합니다. 경사면을 따라서. 그러다 보면 녹아버리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지질시대가 경과하면서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각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별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암기할 필요는 없겠고 뒤에 가서 암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참고로만 해주시고 기온 변화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온 변화가 여기 한랭, 온난, 한랭, 온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죠. 근데 이걸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잡아두면 되죠. 요 점선이 현재의 기온선입니다. 이게 현재의 기온선이고 현재의 기온선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으면 뭐가 됩니까? 빙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빙하기죠. 빙하기. 여기도 빙하기죠. 여기도 빙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긴 뭘까요? 뭐 조금 내려가긴 하지만 현재의 기온하고 별로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빙하기가 아니죠. 그리고 신생대까지는 전기에는 빙하기가 없고 온난했고 후기가 되면 상당히 한랭하죠. 이때도 빙하기가 많이 있었죠. 이걸 세분화시켜서 아주 자세하게 확대를 시켜보면 이때는 빙하기가 몇 번 있었냐면 4번 정도 있었습니다. 빙하기 4번. 빙하기와 기빙하기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간빙기가 3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신생대 후기.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느냐. 대체로 보면 현재의 기온선보다 신생대 전기까지는 대체로 이렇게 보면 높습니다. 그래서 신생대 전기까지는 대체로 온난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대체로 온난 여기까지. 자, 대체로 온난하다. 대체로 온난하고 신생대 후기부터는 한랭했다. 기후가 상당히 한랭했는데 이때는 빙하기가 4번, 간빙기 3번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는 빙하기가 이렇게 있었죠. 빙하기가 있었는데 빙하기가 없었던 시대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중생대죠. 중생대. 그래서 중생대는 유일하게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시대고 그리고 가장 온난했습니다. 이때가.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생대 때는 가장 온난하고 빙하기가 없었다. 보면 그래프 보면 중생대가 가장 온난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조금만 풀어볼게요. 자, 지질시대 기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구분해보랍니다. 1번. 과거의 각 지질시대는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한랭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대체로 온난하다 그랬죠. 온난. 그 다음에 중생대 말기,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온난한 시기는 고생대가 아니고 중생대가 되겠죠. 신생대는 전 기간 동안 빙하기가 한 번이 아니라 4번 있었습니다.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이건 뭐냐? 빙하 생성 과정에서 눈이 쌓일 당시에 기온이 낮을수록 빙하 속의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짜리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을 하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소는 동위원소가 있죠. 산소는 원자량이 혹은 질량수가 얼마입니까? 16이죠. 원자번호가 8번이니까. 근데 그 중에는 18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질량수 16짜리에 대한 18짜리 비율이 기온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 과거의 지질시대 기온에 따라서 값이 비율이 변한답니다. 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산소 원자는 대부분 지구상에 존재할 때 물론 독립적으로도 공기 중에서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지질시대의 흔적은 대부분 이 고체 상태로 남아있죠. 대기 중에 있는 어떤 그 산소의 성분이 과거의 지질시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물에 포함된 형태로 물 분자에 포함된 형태로 16짜리죠. 산소 16짜리와 18짜리가 물 분자에 포함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물 분자에 포함된 이 산소 동위 원소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율은 좀 특이합니다. 얘들은 증발이 되죠. 해수 속에서. 주로 해수 속에서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들은 대부분 다 해수가 증발돼서 공급된 겁니다. 그래서 성층권 이상으로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없는 이유가 해수에서 공급된 수증기가 성층권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건 이러한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H2O는 증발이 될 때 대부분 해수에서 증발이 된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요거 산소 16짜리가 포함된 것과 산소 18짜리가 포함된 거를 비교를 해보면 얘가 조금 더 가볍죠. 얘는 좀 무겁고 얘는 그래 증발이 잘 됩니다. 얘는 증발이 잘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증발이 잘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증발량이 거의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증발량이 거의 일정합니다. 증발이 잘 되면서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산소 18짜리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온이 높을 때는 증발이 잘 되지만 기온이 낮을 때는 증발이 잘 안 됩니다. 산소의 무게가 조금 나감으로 해서 이렇게 기온에 민감하게 증발량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발량은 산소 18짜리의 증발량은 뭐에 관계 있냐면 기온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기온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분자에 포함된, 즉 물분자로서의 산소 동위 원소의 비율은 빙하 속에서 양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해수 속에서 양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육지입니다. 육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H2O 수증기는 대부분 어디서? 해수에서 공급이 됩니다. 이게 해수에서 공급이 됩니다. 이 공급된 수증기가 대기의 순환을 통해서 육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육지에 이제 구름을 만들게 되고, 이 구름을 통해서 비나 눈이 내리죠. 자, 여기가 극지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극지방. 극지방에 존재하는 구름 속에 이 수증기 양도 결국 어디서 공급된다? 바로 해수에서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해수에서 공급된 다음에 구름을 형성하고 이게 극지방에 눈을 내린 다음에 이 눈이 다져진다 그랬죠? 그럼 빙하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두텁게 빙하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빙하는, 극지방의 빙하는 빙하 속에 H2O, 빙하를 구성하고 있는 H2O는 결국 해수에서 공급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H2O 16짜리는, 자, 글자가 좀 안 보이겠네요. H2O 16짜리는 증발량이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요 18짜리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요것만 우리가 눈여겨 봐두면 됩니다. 16짜리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바뀝니다. 기온이 높으면, 자, 여기 18짜리입니다. 여기도 18짜리고, 기온이 높게 되면 증발량이 많아집니다. 요게 증가합니다. 뭐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면.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 증발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H2O 18짜리, 육지로 이동하는 요 H2O 18짜리도 역시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구름 속에도 역시 양이 많아지고 눈으로 많이 내리니까 빙하 속에도 H2O 18짜리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H2O 18짜리 양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도 빙하 속에서 이 양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비율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에? 빙하 속에. 그런데 해수 속에 존재하는 H2O 18짜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해수 속에 있는 양은 증발이 많이 돼버리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이 값이 작아지겠죠? 감소합니다. 그래서 요 해수 속에 있는 요 값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겁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왜? 증발이 많이 돼서 H2O 18짜리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이 값을 물어볼 때 빙하 속에서 양을 물어보느냐 아니면 해수 속에서 양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요 빙하 속에서 양은, 그 다음에 해수 속에서 양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온이 높을수록 증발이 H2O 18짜리가 증발이 많이 되고 육지로 많이 이동해서 눈으로 많이 내리니까 빙하로 많이 다져집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 속의 H2O 요 비율입니다. 요 값의 비율. 요 값의 비율이죠. 비율은 빙하 속의 양은 기온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증발이 많이 되면 해수 속의 양은 줄어들겠죠. 많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H2O 18짜리의 해수 속에서 양은 기온과 반대다. 기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수 물어볼 때 빙하 속에서 양을 물어볼지 아니면 해수 속에서 양을 물어볼지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온이 높을수록 많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빙하 속에서의 양이라 그랬죠. 요거는 실제로 H2O로 존재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다? 기온이 낮을수록 값이 작습니다. 빙하 속의 비율은 기온에 비례한다.
그래서 기온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좀 설명이 길죠?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수능에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의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 시상 화석 생존 기간이 길어서 오늘날까지 생존해야 되고 분포 면적은 비교적 특정 기후대에 한정돼야 되니까 좁아야 된다. 가죠. 맞죠? 나는 표준 화석이죠. 요거는 시상 화석, 요거는 표준 화석. 표준 화석의 산호는 시상 화석이죠. 디귿.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대비. 지층의 대비가 뭡니까?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거죠. 선후 관계를 밝히려면 이게 중생대 지층인지 신생대 지층인지를 알면 되죠. 그러면 그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지층의 대비에 이용하는 화석은 표준 화석입니다. 표준 화석이 되겠습니다. 가보다 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지질시대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모나이트 화석이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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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층이 퇴적된 시기를 알려준다. 이건 뭐죠? 표준 화석이죠. (4번) 시상 화석으로 적합한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는 시상 화석으로 조건이 적합하다. 생존기간이 길어야 돼. 어느 쪽이, X축이 뭔가 봐. X축이 생존기간이라고. B죠, B. B. 이거 생존기간이 긴 거니까 이게 시상화석이죠? B라고 봐야지.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이게 뭔 말일까? 특정한 기후 조건에만 서식하다 보면 기후 조건이 바뀌면 번식이 잘 안 되지. 환경에 민감한 거지. 그럼 뭡니까, 이런? 시상 화석을 말하는 거죠? 그죠? 디귿. B는 주로 지층의 생성 시기를 판단하는데 생성 시기를 판단하는 거는 표준 화석 A. 그죠? 8번. 다음 글은 기후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을 조사한 결과를 설명한 것이다. 넓게 나타난다. 기후가 온난하니까 나무의 생육이 잘 되는 거죠. 넓은 지역에 빙하 퇴적물이 분포한다. 한랭한 거죠. 자, 문제를 잘 보라고. 빙하가 아니죠, 이제. 뭡니까? 생물의 화석, 바다 생물의 화석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야기는 증발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야. 육지로. 그래서 육지로 많이 갔지. H2O 18짜리가 얘가 증발이 많이 된 거라. 그럼 바다 해양 생물의 양은 적다. 증발이 많이 됐으니까 기온은 어떻다? 높다. 온난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빙하 속의 양이냐? 해수 속의 양이냐? 잘 봐야 됩니다. (9번) 그림은 지질시대 기후 변화를 나타냈다 그랬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빙하기가 각 지질시대는 다 있었다 그랬죠. 이런 거 그냥 그림 안 봐도 답이 나오는 거라. 고생대 초기에는 온난 건조하여 속해함이 발견된다. 고생대 초기에 따뜻했죠. 근데 건조한지 어쩐지는 어떻게 알아? 여기서는 안 나왔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하나 배웠어. 뭐 배웠어? 우리나라 태백 지방에 고생대 석회암이 존재한다라고 배웠죠? 어? 삼엽층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우리나라 지질시대 화석 하면서 했잖아. 강원도 남부 지역의 석탄층과 석회암 지역은 다 고생대 때 만들어진 거다 그랬잖아. 그래, 우리나라 시멘트 공업이 다 강원도 남부에 있잖아. 영월, 정선, 태백 이쪽에. 다 고생대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고생된 석회암이 다량으로 만들어졌다. 그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지. 자, 그럼 맞습니다. 요거 얘를 알아둡시다. 얘 어디? 태백의 강원도 남부 태백의 구문소라는 게 있어요.
태백의 구문소, 태백 구문소의 석회암. 태백 구문소 하지 말고 강원도 남부 영월, 정선, 영월, 정선 전부 다 석회암지대죠. 석회암 동물들이 굉장히 많죠. 태백의 석회암지대. 그렇죠. 그리고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 그렇죠.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신생대 초기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높았을 것이다. 신생대 초기면 언제? 요때네. 기온이 높으면 빙하가 녹죠. 빙하가 녹으면 해수의 양은 많아지는 거라. 해수면은 높아지지. 5번은 아주 훌륭한 말이죠. 자, A, B, C, D, E 지층에 화석들이 이렇게 가나다라마바가 나타나. 자, 그러면 여기서 시상 화석으로 가장 좋은 게 어떤 거? 시상 화석으로 가장 좋은 거?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있어야 생존 환경을 유추할 수 있지? 다 하고, 엄마. 자, 쓰세요. 시상 화석으로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는 다 하고, 엄마. 쓰고. 그 다음에 표준 화석으로 가장 좋은 건 뭘까? 표준 화석. 자, 가장 좋은 거 한번 찾아보자고. 자,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 그래야 그 지대를 더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생존 기간이 짧긴 하지만, 요거는 얘가 만약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 C하고 B하고 걸쳐 있으니까 요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요 시대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딱 요 시대밖에 없지. 그러니까 바가 제일 좋겠지. 자, 그런데 자, 이거 조금만 더 보자. 시상 화석으로서 다와 마 중에 누가 더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얘가 생존 기간이 더 길지? 그러면 더 많은 지층의 기후 환경을 다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마가 더 우수해. 시상 화석으로서. 그죠? 알겠어? 뭔 말인지? 다도 시상 화석으로서 괜찮은데 요 시대까지밖에 모르잖아. 요 시대만 생존하니까. 근데 얘는 생존 기간이 기니까 요 B에서부터 E까지 요 전체 기간을 A 빼고는 다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마가 제일 좋다고 해. 자, 그 다음에 기억 A, B 경계로 해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화석이 갑자기 변하게 되면 가장 많이 변하는 데를 찾으면 돼. 환경이 갑자기 바뀐 거야. 그래서 기존의 생물이 멸종되고 새로운 생물이 나타난다 그러면 지질시대가 바뀌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암모나이트가 다 멸종되고 화폐석이 나타났다. 그러면 신생대가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 가장 크게 변하는 데가 어디야? 어디? 자, 요거 하나 변했네. 요거는 하나, 두 군데, 세 군데 변했고 여기는 하나, 둘, 네 개의 화석이 변했네. A와 B가 가장 적당하지? 맞아? 이렇게.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퇴적되는 사이에는 큰 환경 변화가 있었다 그러네. B와 C 사이. B와 C 사이는 화석이 별로 안 변하지. 자, 환경 변화가 있었으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거나, 이렇게 되면 뭐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대기를 다 차단했거나 햇빛을 차단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생물이 멸종하고 새로운 생물이 나타나지.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그죠? 틀렸지? 자, 큰 환경 변화가 있으면 화석이 급변한다 이렇게 쓰세요. 화석이 급변한다. 근데 화석이 별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 B와 C 사이는. 별로 안 변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건 바다. 맞지?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봐볼게. 사 4번을 보면, 자, 산소 동위원소의 비, 요 비율을 물어봤네. 요 비가 나왔네. 요거는 뭐의 비례? 어디에? 빙하 코어에 있는 양은, 요 비율은 기온의 비례. 해수에서 결국 요게 증발이 많이 돼서 대기를 타고, 육지로 가가지고 눈을 많이 내리면
빙하로 다져지는 양도 늘어나지. 그래서 요 값은 기온에 비례하지. 기온에 비례. 그래서 아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H2O 한 번 더 정리해. H2O 16짜리에 대한 H2O 18짜리의 비율은, 자, 요 비율은 빙하 속에서의 양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해수 속에서의 양을 물어보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 요거는 증발량이 별로 변화가 없다 그랬지? 증발이 잘 되지만 기온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어. 근데 요거는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요 증발량이 기온에 비례해. 그래서 만약에 기온이 높은 계절이다, 높은 환경이다, 그럼 해수에서 얘가 증발이 많이 되니까 육지로 많이 간다고. 눈으로 많이 내리게 되고 빙하로 다져지는 양도 늘어나지. 그래서 요거는 기온에 비례. 기온에 비례. 기온에 비례하고, 근데 만약에 증발이 많이 되면 해수 속에 남아있는 양은 어떻게 되겠어? 요 양이 줄어들겠지? 기온에 반비례. 기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적어두자고. 오케이. 자, 그래서 산소 동위 원소 B라고만 표현했는데 요 비율을 말하는 거고, 결국 그리고 요 비율은 실제로는 H2O에 포함된 비율을 말한다 그랬지? 네? 기온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빙하 코어라고 또 명명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산소 동위 원소의 B의 그래프와 기온 그래프가 똑같다고 보면 되지. 기온 그래프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A는 어때? 기온이 낮고, 그지? 요거는 낮고, B는 기온이 높고,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한번 보자고. 자, 기억. 빙하 코어 그랬네. 빙하 코어에 포함된 공기 방울의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제 기억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데 딱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 볼까? 뭐 이거 끝까지 다 보자. 기억. 여기까지 다 보자. 빙하 코어에 포함된 공기 방울 이산화탄소 농도로 대기 조성을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산소 동위 원소의 비. 산소 동위 원소 비는 바로 이 비율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니은 봐볼게. 해수면의 높이는 A시기하고 B시기하고 언제가 높았겠어? 해수면 높이가 높으려면 빙하가 많이 녹아야 돼. 빙하 녹아야 되니까 온도가 높아야 되겠지? B시라고 봐야지. B시기. 그 다음에 디귿. 해수에서 대기로 이동하는 수증기. 결국 이동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일어나야 돼? 증발이 많이 돼야 돼. 이 양이 많기 위해서는. 증발이 많이 되려면 기온이 높아야 돼. 그래서 A시기하고 B시기에 어디에 증발이 많이 돼? B시기가 증발이 많이 되지.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처음에는 내용이 약간 좀 모호한 듯 하지만 문제 내는 게 똑같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집에 있고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그래. 알겠죠? 머릿속에 기억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H2O 16에 대한 H2O 18짜리 비율은 빙하 속에서 양은 기온에 비례, 해수 속에서 양은 기온에 반비례. 요것만 딱 기억을 하면 된다고. 그렇지? 자,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답 찾아보세요. 수능 기출.